퇴근해서 남편 가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편지를 봤어요. 그건 그냥 고객 관련 서류야. 오해하지 마. 고객이랑 시험관 시술을 해요? 병원 이름까지 써 있던데. 그건 검사 결과 잘 나왔어요. 다음 달엔 진행하죠. 이게 그저 업무야? 당신 요즘 왜 이래?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신경질이 아니라 배신이야. 남편의 가방에서 내 인생이 무너졌다. 안녕하세요. 막장한 스푼입니다. 믿음이 깨진 순간, 지옥이 시작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해 동안 하늘을 날았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이름 아래 언제나 단정해야 했고 어떤 순간에도 미소를 잃어선 안 됐죠. 승객이 물을 쏟으면 조용히 닦아내고 상사가 목소리를 높여도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어느새 제 입에 붙은 주문이 됐고 감정보다 빠르게 튀어나오는 본능적인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인천발 후쿠오카행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저는 익숙한 동선대로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침실로 향했죠. 침대 옆 바닥에 던져진 남편의 가방이 보였습니다. 늘 그렇듯 지퍼가 열린 채였고 서류 몇 장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정리하는 게 버릇이 된 저는 자연스럽게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함, 회의록, 영수증들. 손에 익숙한 것들을 차례로 꺼내 정리하는데 그 사이에서 한 장의 편지가 미끄러졌습니다. 노트 메모장이 아닌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낯선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 씨, 검사 결과 잘 나왔어요. 다음 달엔 계획대로 진행하죠. 읽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검사 결과, 계획, 누가 쓴 걸까요? 왜 이런 내용을 편지로 남겼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읽어봐도 의미는 변하지 않았고 의문만 커졌습니다. 20해 동안 완벽하게 유지했던 제 삶에 단 한 줄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키보드 소리가 갑자기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쥔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깨졌고 평범했던 일상은 그날 밤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어도 눈을 감아도 그 편지의 문장만 떠올랐죠. 검사 결과 잘 나왔어요. 계획대로 진행하죠. 어떤 계획이기에 편지로 남긴 걸까요? 옆에선 남편이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만 뒤척이고 있었죠. 새벽 3시, 4시, 5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남편의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편지 봉투에 인쇄된 병원 이름이 보였죠. 채움생식의원. 손이 떨렸지만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로딩되는 몇 초가 영겁처럼 느껴졌고 화면에 뜬 문구를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관 시술 전문가 40대 불임 부부 맞춤 프로그램. 생식의원. 시험관. 불임. 그 단어들이 눈앞에서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그렇게 합의했고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남편도 그렇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왜 생식의원이죠? 왜 검사를 받았죠?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물을 마셨지만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나 말고 다른 누군가와?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겼고 지난달 일정표에서
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체험 내원 오후 2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도쿄행 비행을 마치고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었죠.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다이어리를 더 넘겼습니다. 한 달 전엔 체험 상담 오전 10시, 2달 전엔 초기 검사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 계획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해 동안 함께한 사람,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신뢰라는 단어가 조각조각 부서진 건 그 파편들이 가슴을 찔렀고 숨 쉴 때마다 아팠습니다. 침실에서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일찍 일어났네?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잠이 안 와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미소는 지을 수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연습한 미소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의심을 품은 채 일상을 유지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에게 커피를 내려주고 평소처럼 잘 다녀와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내뱉을 때마다 입안이 씁쓸했죠.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못한 척하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 교육장에서 오랜만에 전 동료를 마주쳤습니다. 윤태석, 10년 전 같은 기수로 입사해 함께 비행했던 부기장이었죠. 그는 지금 화물기를 운항하고 있었고 저보다 먼저 교육장에 도착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야. 그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넌 여전히 강하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강하다는 말, 저는 정말 강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부서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걸까요? 목이 메었지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버티는 것뿐이야. 버티는 것도 힘이지. 태석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난 여전히 내 편이야. 그 말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온기였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교육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함에 기대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교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없었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죠. 야근. 늦을 것 같아. 또 야근이라는 이름의 공백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의 차 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블랙박스. 평소라면 절대 열어보지 않았을 파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은 저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었죠. 차에 앉아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내고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 목록이 뜨자 손이 떨렸습니다. 5월 1일, 5월 8일, 5월 15일. 날짜별로 정렬된 녹음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 파일인 5월 15일 녹음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음이 들렸고 곧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그러게요. 드라이브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경쾌했으며 남편과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검사 결과 나오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기대된다. 남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에게 말할 때와는 다른 설레는 듯한 톤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여자의 웃음소리. 당신도 이제 아빠가 될 준비됐죠? 순간 제 입에서 미세한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빠라니. 누구의 아빠란 말이지? 노트북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고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친밀해졌습니다. 이름은 뭐가 좋을까? 아직 일러. 그래도 생각해둘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20회를 함께한 사람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늘을 날고 있는 동안 그는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차에 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도 이제 익숙해질 것 같았습니다. 블랙박스 녹음을 들은 후 사흘을 더 참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며 남편 옆에서 잠들었죠.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고 아침마다 눈이 부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한 날 저는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식사를 마친 테이블이었고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죠. 당신,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병원 다닌 거 알아?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저를 바라봤죠. 무슨 소리야? 채움생식 의원. 거기 다니잖아. 저는 편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당신 가방에서 나왔어. 남편은 편지를 보더니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아, 그거 고객 상담이야.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병원 마케팅 프로젝트 맡았거든. 실사하러 몇 번 다녀왔어. 괜한 오해하지 마. 오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뭐고 계획이 뭔데? 시술 과정 체험이야. 고객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직접 상담받은 거지. 회사 프로젝트 보고서에 다 있어.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문서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실사 보고서. 정말로 파일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에는 병원 시설, 상담 내용, 시술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넌 너무 예민해. 남편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요즘 비행 스케줄이 빡빡해서 그런가 보네. 좀 쉬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처럼 보이던 것들이 순식간에 설명됐고 오히려 제가 의심병 많은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오해한 걸까요? 블랙박스 속 그 여자의 목소리는? 아빠가 될 준비라던 그 말은? 며칠이 흐르는 동안 저는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날카로워진 건지도 몰랐죠. 그러던 어느 저녁 대학생인 딸 수아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왜? 수아는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 알아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흑백 사진을 들고 있었죠.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인 문구. 도윤 오빠와 우리 아기 초음파 12주 됐어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대요. 곧 만날 수 있겠죠? 게시물 아래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예쁜 아기 낳을 거예요. 도윤 씨 부럽다. 행복하세요. 끝없이 이어지는 축하 메시지들. 친구가 보내준 건데.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도윤이 아빠 맞죠? 프로필에 나이도 맞고 회사도.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여자의 프로필을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더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는 사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무너뜨릴 의도적인 배신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고 있었고 그 여자는 그 사실을 세상에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초음파 사진을 본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제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고 남편은 늦은 야근이라며
집에 오지 않았죠. 핸드폰엔 그의 메시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들어갈게. 다음 날 새벽 저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작성해둔 사표가 들어 있었죠. 20해 동안 지켜온 이 일이, 이 유니폼이 더는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허무했고 하늘을 나는 일조차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상사 김 실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하루 씨, 잠깐 들어와 봐요. 책상에 앉은 김 실장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저는 가방에서 사표를 꺼냈습니다. 그냥 이제 그만둘까 합니다. 김 실장은 사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죠. 하루 씨,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승무원이에요. 승객 만족도 1위, 안전사고 제로, 후배 교육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 목소리는 쓰라렸습니다. 완벽하게 일해도 제 삶은 완벽하지 않은데 삶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 실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루 씨, 당신 같은 사람은 회사가 놓치면 손해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 놓치면 더 큰 손해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사표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급한 비행 있어요. 홍콩행 오후편 승무원 한 명이 갑자기 빠졌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요?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건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몇 시간 후 저는 다시 하늘에 올랐습니다. 기내는 익숙했고 승객들의 얼굴도 기장의 안내 방송도 모두 평소와 같았죠.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고 입에선 편안한 여행 되세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순환 고도에 접어들 무렵 콕핏 쪽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부기장이었는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태석이었습니다. 하루야? 그가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비행인 줄 몰랐네. 나도.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갑자기 투입됐어. 태석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잠깐 얘기할까? 그가 갤리 쪽을 가리켰습니다. 승객들 다 잠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조용히 갤리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태석은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안 물을게. 근데 하루야,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넌 언제부터 자신을 안 지키게 된 거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다 멈췄습니다. 늘 남 챙기고 남 배려하고 남 눈치 보더니 정작 너 자신은 언제 챙겼어? 태석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날카로웠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잖아.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라고 하고 상처받아도 웃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루야,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내 가족만이 아니야. 너 자신도 지켜야 해.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승무원은 기내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20해 동안 지켜온 규칙이었습니다. 고마워.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겠어. 태석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찾으면 돼. 넌 할 수 있어. 비행은 계속됐고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기내는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남을 지키느라 정작 제 자신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였습니다. 홍콩 비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휴가를 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 척할 수 없었고 명확한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수아는 학교로 갔죠.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인사팀 오선미 선배였습니다. 하루야, 지금 통화 가능해? 네, 선배. 너 남편 일로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 선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아가 우리 딸한테 얘기했더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친구에게까지 말했다는 사실이 이 일이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났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하루야, 사실 내가 확인한 게 있어서.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 우리 항공사 후배야. 뭐라고요? 이름은 서지은. 3년차 승무원이고 국제선 담당이야. 너랑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회사 사람이야.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같은 회사라니. 제가 매일 드나드는 곳에 제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리고 하루야. 선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병원비 결제 내역 봤어. 회사 카드로 끊었더라. 내 남편이. 회사 카드요? 응. 격리팀에 아는 언니가 있어서 확인했어. 체험생식 의원 5번 결제됐어. 총 800만 원 넘어. 전화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 카드라는 건 개인 돈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거였죠. 선배, 그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너한테 보낼 생각이었어. 메일로 보낼게. 하루야, 힘내. 전화를 끊자마자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자 엑셀 시트가 나타났고 날짜별로 정리된 결제 내역이 보였습니다. 4월 3일 150만 원, 4월 17일 200만 원, 5월 2일 180만 원. 모두 체험생식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가방 속 편지, 병원 이름, SNS 초음파 사진, 블랙박스 녹음, 그리고 회사 카드 결제 내역.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남편은 거짓말을 했고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고 있었으며 회사 돈까지 횡령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제 남편은 완벽한 거짓말쟁이였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증명해야 했습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라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것을, 제 삶이 무너진 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남편의 이메일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었죠. 신뢰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받은 편지함에는 수백 개의 메일이 있었습니다. 업무 메일, 광고 메일, 그리고 서지은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오빠,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아기 심장 소리 들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 오빠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주 검사 결과 나오면 성별도 알 수 있대요. 오빠는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오빠 사랑해요. 우리 셋이 함께할 날이 기대돼요. 메일들은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 친밀하고 다정하고 저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메일을 캡처했습니다. 하나하나 파일로 저장하고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클라우드에 접속해 통화 내역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서지은이라는 번호로 한 달에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갔고 통화 시간은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이 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 SNS 캡처, 이메일, 회사 카드 내역, 통화 기록.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증거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겁니다. 여보, 나왔어.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차가웠지만 미소는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연기할 차례였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20회를 함께한 사람과의 마지막 자리가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조정 당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법원에 갈 때도 승무원 복장이 제일 편했고 이 옷이 제게 힘을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20회 전 첫 비행을 앞둔 신입 승무원 같았습니다. 엄마, 같이 갈까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믿어도 돼. 법원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조정실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여전히 잘생겼고 여유로워 보였죠. 저를 보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업무 미팅이라도 하러 온 것처럼. 들어가시죠. 조정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 이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해당 여성이 현재 임신 중이라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피신청인은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이 있었을 뿐이며 업무상 접촉이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사 카드로 생식의원 비용을 결제한 게 업무인가요? 남편이 처음으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 아기라고 언급한 것도 업무인가요? 조정위원이 자료를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피신청인 측, 이에 대한 해명이 있으신가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루,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런 식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진실?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넌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복수를 원하는 거잖아. 복수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배신? 남편이 테이블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루, 솔직히 말할까? 넌 너무 완벽해서 피곤했어.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완벽해서 피곤했다고요? 아침마다 완벽하게 차려진 식탁, 완벽하게 정리된 집, 완벽하게 웃는 얼굴. 너랑 있으면 숨이 막혀. 한 번도 화내지 않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로봇 같은 사람이었어.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이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맞아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완벽한 척하느라 내 삶을 잃었죠. 당신이 원하는 아내가 되려고 날 지웠어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알아요? 그게 당신이 바람필 이유는 안 돼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당신의 완벽함인가요? 조정위원이 녹음기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증거입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주 검사 결과 나오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어서 여자의 목소리. 당신도 이제 아빠가 될 준비 됐죠? 오빠, 아기 태명이 도윤이래요. 우리 아기.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해서 뭐라 말하려 했지만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이름은 뭐가 좋을까? 아직 일러. 그래도 생각해둘까? 나는 여자애였으면 좋겠어. 조정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은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의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혼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조정위원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실을 나올 때 복도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제가 20해 동안 날았던 그 하늘이 이제는 자유롭게 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강남역 근처 작은 사무실 입구에 새로 걸린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하루 법률 컨설팅. 제 이름을 단 첫 번째 간판이었죠.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항공사를 그만뒀습니다. 20해를 바친 곳이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지은과 마주칠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으니까요.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50줄에 접어든 나이, 승무원 외에는 해본 일이 없었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때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하루 씨, 이혼 소송 컨설팅 해보시는 건 어때요? 당신처럼 싸워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 말이 씨앗이 됐습니다. 저는 법률 상담사 자격증을 땄고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1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첫 상담 예약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근데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제가 살림을 잘 못해서, 예쁘지 않아서. 아니에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도 겪었거든요. 저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배신당한 건 당신 책임이 아니에요. 상담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울었고 저는 들어줬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모으는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아이 양육권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했죠. 상담이 끝날 무렵 그녀의 얼굴엔 희망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사무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하얀 구름 자국을 남기며 지나가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낡은 항공 배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비행 때 받은 배지였고 20회를 함께한 유일한 기념품이었습니다. 저는 배지를 집어들고 햇살에 비춰봤습니다. 금빛이 반짝였습니다. 잘했어, 하루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딸은 점심을 사들고 왔습니다. 엄마, 첫 상담 어땠어요? 좋았어. 내가 도움이 된 것 같아. 엄마는 진짜 멋있어요. 수아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강해.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점심을 먹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태석이었습니다. 하루야, 사무실 개업 축하해. 화환 보냈어. 고마워, 태석아. 저녁에 시간 있어? 축하 겸 밥 사고 싶은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좋아. 시간 괜찮아. 전화를 끊자 수아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윤 부기장님이죠? 요즘 자주 연락하시네요. 그냥 친구야. 엄마도 이제 행복할 자격 있어요. 수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사랑받아도 돼요. 저는 딸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후 다시 혼자가 된 사무실에서 저는 배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착륙이 아니라 또 다른 비행의 시작이다. 20회 동안 저는 남을 위해 날았습니다. 승객을 위해,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날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젠 도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향해, 제가 원하는 곳을 향해 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